금요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은 핵폭탄이 폭발한 모든 게 파괴된 현장을 말합니다. 9.11 테러 당시에 미 국민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된 현장을 그라운드 제로, 그렇게 부르는 대신에요, 그라운드 히어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현장에 대한 평범한 영웅들의 강한 복구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일컬은 건데요. 그라운드 브레이킹, 획기적이고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편지였다고 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히스토릭, 역사적인 편지라고 들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견주어 볼 때 그 내용은 북핵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제안일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는 북한과 시간 싸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내에서 첫 임기 내로, 더 나아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비핵화 시간표를 사이에 놓고 밀당을 해온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입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결과가 주목됩니다. 9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대통령이 출국, 귀국 이렇게 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가셔야죠. 네. 굉장히 바쁜 2주일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제 공이 넘어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양 정상 사이를 오가면서 메시지 전달도 했고, 또 최대한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유엔 총회 연설로 해서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보고와 더불어서 협조 요청까지 마쳤고,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시에 쉴 자유가 있다. 그렇군요. 어저께 귀국하자마자 양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오늘 하루 휴가를 이제 갖는다 그러시죠. 네네. 반면에 이제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바빠질 것 같은데 의외로 속도 조절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과 시간 게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북핵 협상 타결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물건 안 보고 사는 일 없을 것이다. 네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 어느 시점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10월 중에는 열리지 않겠느냐.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네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기류의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이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 그 차원에서도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을 만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대조적인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의 역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기재부가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어요. 이게 지금 행정부가 의원을 고발하는 사례도 좀 저는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이례적인 데다가 심의위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이것도 또 폭발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실이 이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정보를 취득을 했다는 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그것이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이건 뭐 고발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용이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일부 획득한 자료를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불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검찰 쪽에서 이 심 의원 보좌진들 사무실 자택 뭐 이런 쪽에 압수수색 하니까 이것도 야당 탄압이다라고 또 이제 반발하고 나서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지금 의외로 이게 지금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그 심의위원실에서 공개한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이게 약간 폭발력을 갖출 수도 있는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 업무 추진비 그 내용 중에서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또 주말에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꽤 많이 나왔더라. 네네. 그게 뭐 건수로는 한 2,072건. 액수로는 2억 4,500여만 원에 달한다. 네네. 그중에는 주점도 있고 이자카야도 있고 와인바도 있다. 이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네네. 지금 이제 지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은 이 이제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취득한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하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거 역시 문제가 아니냐라는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에 이어서 업무 추진비의 민낯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네네. 이것도 뭐 투명한 처리를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들 특별활동비 관련된 이슈가 또 한참 또 뜨거웠었잖아요. 네. 청와대 쪽으로 그 이제 화제가 좀 튀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금리를 그쪽에서 인상하면 돈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럼?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기준금리를 기존 2 내지 2.25%로 기존에서 이제 한 0.25% 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네. 만약에 또 한 번 더 올린다면 이게 1%포인트까지 이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역대 최대 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한 3개월 정도 한 1%포인트 정도까지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월 평균 한 3조 원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부동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열 양상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또 이낙연 총리도 그 필요성을 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요지부동인 상태인데, 뭐 계속 이 기조로 갈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워낙 그 한반도 이슈 관련해서 대응 이슈에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윤핵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무산이 됐는데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이번에 유지될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일단은 이제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간사가 이제 모임을 했는데 결국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까지 이제 무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지금 일단 이렇게 무산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절차를 이제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채택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대로 강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채택을 강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게 될 것 같은데요. 김상곤 장관 임명 당시에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강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강행할지 1년 만에
그 여부가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수석 협상가로서의 대통령의 역할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의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만나봅니다. 출발 새 아침 당대표 특집 인터뷰 민심을 듣다. 예, 이거 아주 시그널 뮤직 좋죠? 가족들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얘기 막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어제부터요, 각 당 대표 차례로 연결해서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어떻게 느끼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그 추석 명절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임진각 망배단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저희, 부모님 산소에 갔었고요. 그리고 예. 그 다음 날은 남양주에 있는 세탁공장, 추석에도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세탁공장을 방문해서 네네. 서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서민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평화와 경제의 그 민생 현장을 두루두루 다 다니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방금 추석 전에 열렸죠. 그리고 네네. 북미 한미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 이런 것들이 쭉 열려갖고 평화 문제로 남북 평화 문제로 우리 모든 그 경제 어려움이 다 뒤집혀지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한편으로 우리 그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남북 대화가 좋은 성과를 얻어서 아주 좋은데요. 네네. 그런데 서민들 경제는 아주 상당히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김에요.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얘기와 이 경제 문제가 평화의 시에 너무 가려져 있어 갖고선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 민심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까? 물론 평화가 경제입니다. 네네. 앞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한반도 남북 경제가 아주 좋아지죠. 북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도 경제 기회가 살려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한참 뒤의 일이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 걸릴 수도 있고, 대북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참 걸리는 미래 이야기고, 예. 당장 그 경제는 아주 힘든 것이 말이죠. 제가 방문했던 세탁 공장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에 내년에 지금 예정돼 있는 대로 이 최저임금이 10.9%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네. 자기네들은 기업 그 규모를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제가 추석 전에 방문했던 편의점 협회에 가보니까 네네. 2017년에 편의점당 고용인원이 평균 4.5명이었는데 예. 2018년에 3.5명으로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5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예. 자영업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전체 한 27%나 된다고 하는데 자영업,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이 사람들 다 죽여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대단히 큰 걱정이고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은 과감히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억제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대표님 말씀하신 김에요. 그러면 원래 이 질문 좀 약간 후반에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소득주도 성장론이 답이란 주장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지금 기다려본다는 게 다 죽고 나서 기다렸는데 다 죽고 나면 뭐가 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7월 달에 작년 대비 고용 증가가 5,000명밖에 안 됐고 8월 달에 3,000명. 그런데 이제 9월 달 통계가 곧 나오겠지만 네네. 혹시 마이너스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제 소상공인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정책부터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지. 지금 일자리 예산이 작년 금년에서 54조가 편성되고 지금까지 한 43조, 45조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고 실업자가 113만 명이 됐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뭘 두고 보자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경제 정책이 크게 잘못됐고, 네네. 이 경제 정책을 잘못 위반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그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겠다,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경제를 피폐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제 정책을 위반한 장하성 정책실장,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그 사람들을 경지를 해서 대통령이 이게 경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 그 경제 철학을 바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네. 그럼 대표님, 한국당에서 최근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 성장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폐기까지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겠습니까? 국민 성장이라는 건 정책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무슨 국민을 뛰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네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시장주의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네네. 시장에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퍼져 있는 반기업 정서를 불식을 하고 기업을 북돋아주는 이런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 관련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혁신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부의 3대 경제성장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다음에 공정경제인데 말이죠. 네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R&D, 투자 개발 예산이 네네. 4.5%예요. 예.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전체 다 9.7% 올랐는데, 네네. R&D 예산이 4.5%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지면은 0%라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무슨 혁신성장을 얘기를 합니까? 말로만 혁신성장이지. 네네. 복지 예산은 14%가 올랐는데, 네네. R&D 예산은 4.5%밖에 오르지 않았다. 사실상 정지 상태다. 그러고선 무슨 혁신성장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수소 자동차를 개발한 게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봤더니 도요타한테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수소차 만들면 뭐합니까? 충전소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야 좀 정부에서 정신 차려서 내년도에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제주도를 수소차 도시로 만든다든지 말이죠.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이 미래 혁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취임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정동영 대표와 이정미 대표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실천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거 적극 환영을 합니다. 네네. 네. 저도 앞으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을 만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협의를 할 생각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 집권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될 것이고, 또 제1야당으로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도 나서야 될 텐데, 이분들은 양대 정당 체제에서
지금 선거제도,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온적이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다당제 정치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흔히 얘기하는 중앙선관위가 얘기하고 대통령도 동의했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네.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저도 이제 곧 그동안 사실 평화 문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한미회담이다 이래갖고서는 평화 문제 모든 것이 가려져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적극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해서요. 조금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검찰의 압수수색은 좀 신중해져야 될 겁니다. 국회의원, 의원 사무실을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절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검찰이 국회의원을 또 여당의 중진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표님, 알 권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도둑질한 행정 자료에 대한 시비를 가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알 권리가 물론 중요하죠. 네네.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무슨 예산 회계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네네. 국회의원은 그것을 알리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든 것을 알고 정보 공개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의 문제인데요. 지역위원장을 공개 모집했지만 사실상 이 응모자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미진하다고 생각할 거 없고요. 네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우선 바른미래당의 지역위원장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핸드폰 하나만 갖고 지역의 당원들은 없는. 네네. 그래서 중앙당에서만 어른거리는 이런 위원장은 없애고. 네네. 이제 국회의원에 당당하게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네네. 이런 사람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의 0.1% 이상의 당비 당원을 일단 모집을 하고 책임당원 말씀하시는 거죠? 책임당원이죠. 당비를 내는 당원을 지역 인구가 30만이다 그러면 300명 이상을 책임당원을 모집을 해야 응모 자격을 주니까 그걸 모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 우리가 253개 지구당 다 채울 생각 없다. 네네. 이런 당 조직의 혁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 만큼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몇 명 신청하지 않은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당대표분들께 드리는 공통질문인데요. 추석 이후에 당에서 가장 화력을 집중하실 구체적인 현안은 어떤 것인지요? 저희는 지금 당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것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배기하고 또 장하성 실장, 김동연 부총리 경질해라. 또 최저임금은 인상을 억제해라. 이런 우리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당력을 집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30 최고위원을 연결해서요. 밥상머리 민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만나봅니다. 출발 새 아침 당대표 특집 인터뷰 민심을 듣다. 네, 추석 밥상머리 민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집권 여당의 입장이 참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추석 명절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저 지역이 부천이거든요. 네네. 부천 읍미구인데 재래시장 돌아보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인사도 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했죠. 예. 전국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특히 이제 우리 남북관계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이 많았습니까? 질책이 많았습니까? 칭찬, 질책 같이 받았죠. 칭찬은 네네. 남북 정상회담 한 그 결과에 대해서 특히 그 백두산에 올라가서 지도자들이 손 흔들고 한 그런 광경, 네네. 이런 것 등등이 이 매스게임한 그런 것 내용들들 이런 얘기들 하면서 한편으로는 평화가 이제 오는구나 이런 네.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이 상인들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짜증도 하시는데도 그래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잘 하시더라고요. 예.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밝은 모습들을 보니까 좋았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왜 책임감이 무겁다는 이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예. 먼저 경제 얘기는 그럼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평화 문제 먼저 질문 좀 드리죠. 이번 다음 주인가요? 워싱턴 방문하시는 거죠? 네, 대미 특사등으로 좀 가게 돼 있는데 네네. 특사 단장은 추미애 대표 전 대표가 이제 단장을 하고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가게 되고 우리 당의 이수혁 의원 그리고 홍익표 의원, 김한정 의원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일쯤 출국해서 내일 되겠네요. 예. 4일 날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미 의회 분들을 만나보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하원이 10월부터 휴회인데, 네네. 주로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의원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연예기를 할 것 같고, 예. 또 행정부 사람들도 만나야 될 것 같고, 미국 내 싱크탱크들하고 면담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대북 제재를 완화했을 때 생길 문제,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종전선언을 했을 때 생기는 이런 경제 효과,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교민들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도 만나보고, 두루 만나서 이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 미국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우리 입장을 전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19일 이 시간 출연하셨을 때 유엔 총회 전에 남북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안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게 다른 어디 있겠느냐 평화의 틀에 모여서 평화를 한번 외쳐보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방미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쪽 사람들 특히 의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실 작정이십니까? 네, 미국 분들이 말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물론 보수 인부는 할 나이도 없지만 대체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 이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정부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북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북한이 지금 어떤 입장에서 미국을 보고 있느냐, 북한이 비핵화하려는 게 진심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동안에 미국 그 정치계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대 입장인데요. 어떻게 설득을 하실 계획이세요? 근데 이건 참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한반도의 평화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든 지금 평화 체제로 바꿔놓고 비핵화하자고 지금 하고 있고 비핵화를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등등으로 평화의 무드로 몰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바른미래당, 한국당도 그렇지만요. 의원님 보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북한에서도 국회 비준에 상응하는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응하는 절차. 어떤 거를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예. 안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네. 의원님 안 들리시나요? 지금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연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 듣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지금 드리는 도중에 연결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입장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비준에 상응하는 북한 측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상응하는 절차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고요.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방미 특사단에 지금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5명의 의원들과 함께 동행해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0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방미 일정 계획을 치르고 돌아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대한 전체적인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 이슈,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이슈입니다. 두 가지가 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어서요. 평화 이슈에 대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연결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차중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지금 출근한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대한민국 국회 비준에 상응하는 비준 동의 절차가 북한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상응하는 절차가 과연 무엇인지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국회 비준 동의와 비슷한 조건이라면은 저쪽에도 최고인민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에서의 비준 동의를 하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최고인민회의도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지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체제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하면 다 하는 이런 구도인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또 그렇고.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각이긴 하지만 그건 좀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북측에서도 자연스럽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비준 동의를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바른미래당 주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 이슈 관련해서 서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한국당의 국민 성장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민심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민주도 성장론이라는 거는 국민성장론 그렇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신자유주의 논리를 펴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했던 그 정책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좀 받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재벌 중심 성장이죠. 그리고 1% 기득권 계층을 위한 이 불평등 성장이 분명한데 과거 경쟁 육체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는 한국 경제를 과거처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인 혁신 성장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그렇게 포장했다면 뭐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세 가지 축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 세 가지를 같이 돌려야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지.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성장론 이건 재벌 중심의 경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서는 불공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 자체가 성장할 수 없는 한국 경제 구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주장은 받기가 쉽지가 않죠. 한국당 심재철 의원 비공개 예산 정보 이 부분을 둘러싸고 정당한 정보 열람이다. 또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본질은요. 네네. 신재철 의원실이 비공개 예산 정보 47만여 건 이 행정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려서 공개한 겁니다. 네네. 이게 본질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이 신재철 의원 쪽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침입해가지고 정보를 빼돌려서 그걸 또 공개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네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를 해두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첫째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는 문제는 예. 그 청와대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어디서 뭘 했다 하는 얘기들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밤에 회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청와대 밖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밤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술집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가동이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신재철 의원 측에서 이런 절차를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조사를 해보면 알죠. 조사를 제대로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받고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또 따지면 되죠. 네네.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면은 그건 그대로 처벌을 하고 또 청와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조사를 통해서 해보면 되죠. 예, 예.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원의 역할과 정당하지 못한 정보 열람 사이에 무게중심이 그럼 뒷부분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데 대한 처분은 받아야죠. 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불발이 됐는데요.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교육수장이 오래도록 빈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네네. 이은혜 의원이 교육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는 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장관들 보면은 그 부서에 경험이 없었더라도 국회에서 활동했던 역할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관으로서 충분히 수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이은혜 의원이 자질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수장으로서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등등은 그 본질과 벗어난 얘기라 생각해서 네네. 만일에 이 야당이 방해를 계속 한다면은 대통령 임명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끼어들 수는 없는 일이고. 네네. 그리고 이은혜 의원이 바꿔야만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분히 교육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임명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듣는 그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 당대표분들께 드리는데 최고위원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 당에서 가장 좀 화력을 집중해야 될 구체적인 현안이 있다면 어떤 거를 1순위로 꼽으시겠습니까? 국회 문제하고 경제 문제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네네. 이 비준 동의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남북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내는 정치적 작업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결국 이제 경제 문제, 지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경제, 공정 경제를 함께해서 이 축으로 돌아갈 때, 예. 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야당과 함께 토의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야당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를 함께 놓고 협조를 하자. 네네.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또 네. 해서 그리고 경제 문제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야당 대표들 간에 원탁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 논의를 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좀 대화로 풀자.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미국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시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